죽어버리세요. 죽어버리세요. 어머니, 그냥 죽어버리면 안 돼요? 어젯밤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차가운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쏟아진 김치국을 닦아내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68년이나 사셨으면 충분하시잖아요. 왜 우리 집에 붙어서 공기 낭비를 하세요? 손자가 자고 있는 방, 바로 옆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화나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천장에 금이 간 페인트 자국이 가로등 불빛에 희미하게 보였고 10년째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강미숙, 올해 68입니다. 아니, 68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며느리 집에 얹혀 사는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또 악몽이야. 근데 눈 뜨면 더 지옥이지.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어젯밤 바닥을 닦을 때부터 시작된 통증이었는데 관절염 약은 한 달째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며느리한테 말하면 돈 아깝다며 혀를 찰게 뻔했습니다. 침대에서 조심스레 일어났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라도 나면 옆방 며느리가 깰까봐 발걸음 하나하나가 죄를 짓는 것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손자 방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6살 손자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손자, 너만이 할머니를 사람처럼 대해주는구나. 주방에 들어서자 형광등 불빛이 냉장고 유리문에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푹 꺼진 눈, 주름진 이마, 그리고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68이지만 80은 되어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나야? 이게 미역을 꺼내 물에 불렸습니다. 오늘 오후 2시면 며느리는 친정 식구들과 제주도로 5박 6일 여행을 떠납니다. 마지막으로 미역국이라도 정성껏 끓여주면 혹시 모르잖아요. 기분이 좋아져서 여행 다녀와서 좀 나아질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이었습니다. 10년째 품고 있는 희망이었습니다. 칼로 미역을 썰면서 1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심장마비로 쓰러진 그날 장례식장에서 며느리가 처음으로 제게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집에서 사셔야죠. 어머니 혼자 사시기 적적하시잖아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39 아들 준호가 장가를 늦게 들어서 며느리를 본 지 겨우 3년째였는데 시어머니를 기꺼이 모시겠다는 며느리가 기특했습니다. 그게 지옥의 시작인 줄 알았어야 했는데 미역국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면서 문득 서랍 깊숙이 숨겨둔 남편의 시계가 떠올랐습니다. 어젯밤 며느리가 그 시계를 발견했던 겁니다. 거실 소파를 정리하다가 쿠션 사이에서 시계를 꺼내 들더니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낡고 흉물스러운 게.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건 돌아가신 아버지 유품이라고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시계를 쓰레기통 쪽으로 던지려는 순간 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시계가 쓰레기통에 떨어졌고 손자가 방에서 나와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며느리가 손자를 방으로 데려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설거지 다 하셨으면
불 끄고 들어가세요. 전기세 나와요, 전기세. 전기세가 문제야? 네 남편 아버지 유품을 쓰레기통에 던지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쓰레기통에서 시계를 꺼낼 수도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유리가 깨진 시계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남편이 40살 생일 때 제가 2달치 생활비를 모아서 사준 시계였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매일 차고 다니며 자랑하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미역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10년 동안 참고 또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옷을 몰래 버려도 참았고, 친구들과의 모임을 못 가게 해도 참았고, 용돈 한 푼 안 주면서 은행 가는 것도 감시해도 참았습니다. 손자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 집을 나가면 그 어린 손자가 며느리 손에서 어떻게 자랄지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 언제까지? 아침 7시 며느리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상을 차렸습니다. 미역국,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며느리가 거실로 나오며 하품을 하더니 상을 힐끗 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역국이요. 누가 출산했어요? 필요 없는데요. 저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며느리가 냉장고에서 저지방 우유를 꺼내 마시고는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뒤늦게 나왔습니다. 49이 된 아들은 머리가 반쯤 벗겨지고 배가 나온 중년 남자였습니다. 상을 보더니 멋쩍게 웃으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하지만 미역국 한 숟가락 뜨고는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내 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언제부터 나한테 이렇게 무심했지? 며느리가 짐을 챙기며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없는 동안 집 잘 지키고 계세요. 특히 손자 밥 제때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제발 쓸데없는 것들 버리지 마세요. 제 화장품 버리신 거 아직도 화나거든요.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렸다고 말했지만 며느리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아, 그리고 청소 좀 제대로 하세요. 먼지 쌓인 거 보기 싫어요. 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손자가 방에서 나오며 졸린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할머니 엄마 갔어요? 그럼 이제 할머니랑 재밌게 놀 수 있겠네요. 손자의 밝은 미소를 보며 겨우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어젯밤 며느리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죽어버리라는 그 말이요. 정말 죽어야 하나 아니면 살아야 하나? 며느리 일행이 떠나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손자는 내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고 저는 거실 쓰레기통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젯밤부터 계속 신경 쓰였던 그것, 남편의 시계가 저 안에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지키지 못했어. 쓰레기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코를 찔렀고 그 사이에서 깨진 시계가 보였습니다. 양파 껍질과 생선 뼈 사이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일부러 음식물 쓰레기 위에 던진 겁니다. 손을 뻗어 시계를 꺼내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유리가 깨지고 시계줄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시계를 품에 안았습니다.
10년 전 장례식장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심장마비로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이미 늦었고 영안실에서 차가워진 손을 잡았던 그날이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상속 절차 복잡하니까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도장만 찍어주세요. 슬픔에 빠져 정신이 없었던 저는 아들이 내미는 서류에 도장만 찍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들이 다 알아서 잘하겠지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모든 재산이 아들 명의로 넘어갔고 저는 아들 며느리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됐습니다. 내가 그때 정신 똑바로 차렸어야 했는데 시계를 주방 싱크대에서 조심스레 씻어냈습니다. 물로 헹구면서 남편이 40살 생일날 이 시계를 받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떠올랐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고맙다며 웃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로부터 28년이 흘렀고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저는 지금 이 꼴이 됐습니다. 시계를 수건으로 닦아내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옷가지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버리라고 했지만 차마 버릴 수가 없어서 몰래 숨겨둔 것들이었습니다. 재킷 주머니를 뒤지다가 낡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쓰던 수첩이었습니다. 펼쳐보니 은행 계좌번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계좌번호 옆에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숙이 노후자금, 절대 준호한테 말하지 말 것.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제 이름으로 비밀 계좌를 만들어뒀다는 뜻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첩을 더 넘기자 뒤쪽에 편지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미수가,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가슴이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한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이 편지를 남긴다. 내 명의로 만들어둔 계좌가 있다. 통장은 내 책상 서랍 맨 안쪽에 숨겨뒀다. 20억이 넘는 돈이다. 평생 모은 돈이고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땅 판 돈이다. 이 돈은 내 노후를 위한 거야. 절대 아들한테 주지 마라. 아들은 내가 따로 이 집이랑 5억을 줄 거다. 너가 나중에 힘들 때 이 돈 쓰면서 편하게 살기를 바란다. 사랑한다, 미수가.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준비해뒀다는 사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당하면서 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요. 아들이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정말 몰랐을까? 서둘러 거실로 나가 남편 책상을 뒤졌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돌아가신 후 아들이 책상을 대충 정리했었는데 제대로 뒤지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맨 안쪽 서랍을 열자 낡은 봉투가 나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통장 3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전부 제 명의였습니다. 첫 번째 통장을 펼쳤습니다. 7억 5천만 원. 두 번째 통장은 6억 3천만 원. 세 번째 통장은 6억 2천만 원. 합치면 20억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렇게까지. 주저앉아 통장을 꼭 안았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무시당하고 모욕당했는지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20억이 있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20억이 있었는데 아들한테 속아서 10년을 허비한 겁니다. 그때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이 시계를 쓰레기통에 던진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뒤에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어머니가 너무 짐이에요. 여행 가는 것도 사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좀 떨어져 있고 싶어서요.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지만 며느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언제까지 우리한테 붙어 계실 거예요? 요양원 가시면 안 돼요? 전 제 인생 살고 싶거든요. 어머니 계시면 남편도 저한테 집중 못하고 집 안 분위기도 우중충하고 제일 짜증나는 건 어머니가 민준이한테 이상한 것들 가르치시잖아요. 할머니는 불쌍하니까 잘해드려야 한다. 이런 거요.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지만 수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지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냥 죽어버리면 안 되냐는 그 말이었습니다. 죽으라고? 나보고 죽으라고 했어? 내가 10년 동안 니네 집 파출부처럼 살았는데 20억이 내 명의로 있었는데 통장을 꼭 쥐고 일어섰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하고 늙은 여자가 서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제대로 살아볼게. 당신이 남겨준 이 돈으로 나 이제 사람답게 살아볼게. 휴대폰을 꺼내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집 앞 카페로 나와. 할 말이 있다. 문자를 보내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 반 기대 반이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결단을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저는 집 앞 카페에 먼저 도착해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통장 3개가 든 봉투를 꼭 쥐고 있었고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한테 제대로 된 말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머리가 반쯤 벗겨진 아들은 피곤한 얼굴로 저를 찾아 다가왔습니다. 멋쩍게 웃으며 자리에 앉는 모습이 딱했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제 안 당한다. 절대로.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아들이 봉투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 명의로 만들어둔 통장이야. 20억이 들어있어. 나 이 돈으로 이사 갈 거고 내 손자는 데리고 갈 거야. 넌 선택해. 엄마 따라올래? 아니면 수진이랑 살래?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을 벌리고 저를 쳐다보더니 말을 더듬었습니다. 정말 몰랐다고, 아버지가 그런 걸 만들어 두신 줄 몰랐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들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제주도에서 돌아오기 전에 모든 걸 끝낼 거라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호는 멍하니 앉아서 저를 바라만 봤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무기력한 사람이었나? 카페를 나와 곧바로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강남 대치동에 있는 큰 부동산 중개소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펜트하우스를 보고 싶다고 하자 남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68 할머니가 펜트하우스를 보겠다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장을 꺼내 보여주자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돈이 있으면 대접이 달라지는구나. 부동산 중개인이 서류를 꺼내며 여러 매물을 보여줬습니다. 압구정 35층짜리 펜트하우스, 청담동 40층짜리 펜트하우스, 대치동 38층짜리 펜트하우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격은 15억에서 20억 사이였습니다. 저는 대치동 38층짜리를 선택했습니다. 한강이 보이고 민준이가 다닐 학교도 가까웠습니다. 계약금으로 3억을 입금하고 일주일 안에 입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개인이 놀란 표정으로 그렇게 급하게 이사를 가느냐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을 나와 이사업체로 향했습니다. 대형 이사업체 사무실에 들어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직원이 언제 이사를 가느냐고 물었고 저는 모레라고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제주도에서 돌아오는 날이 나흘 뒤였으니 그 전에 모든 걸 끝내야 했습니다. 직원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너무 급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사 비용을 2배로 주겠다고 하자 얼굴이 환해지며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네. 이사업체와 계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2시였고 손자는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다 와요? 응, 민준이 때문에 좋은 데 다녀왔어. 손자를 안아 올리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번 결정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손에서 키워지는 민준이를 생각하면 끔찍했습니다. 저처럼 무시당하고 학대당하며 자랄 게 뻔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손자를 재우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모아둔 제 옷가지들, 남편의 유품들, 손자 장난감들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며느리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정리했습니다. 옷장 깊숙이 숨겨뒀던 남편 사진첩도 꺼냈습니다. 사진을 한 장씩 넘기며 눈물이 났습니다. 젊었을 때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 준호가 어렸을 때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웃음이 많았고 서로 아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그날 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며느리랑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며느리한테 길들여진 남자가 하루아침에 변할 리 없었습니다.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상속 문제와 이혼 문제를 상담받기 위해서였습니다. 50대 여자 변호사가 친절하게 맞아줬습니다. 사정을 설명하자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통장이 제 명의니 문제없이 쓸 수 있고 손자를 데리고 가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학대를 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더 확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증거? 10년 동안 당한 게 증거지.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민준이 너무 보고 싶어서요. 내일 하루 일찍 들어갈까 해요.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나흘 뒤가 아니라 내일 돌아온다는 말이었습니다. 계획이 틀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사는 모레로 잡아뒀는데 며느리가 내일 돌아오면 모든 게 들통날 판이었습니다. 아, 그래. 그럼 조심해서 들어와.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사를 오늘 당장 해야 하나 아니면 며느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면 승부를 해야 하나 고민이 됐습니다. 안 돼. 지금 나가야 해. 며느리가 오면 절대 못 나간다. 서둘러 이사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를 내일 당장 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이 난처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비용을 3배로 주겠다고 하자 가능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한테도 전화를 걸어 내일 당장 입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어려워했지만 돈으로 해결됐습니다.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이가 내일 온대. 우리 오늘 밤에 나가자. 하지만 아들 준호한테서 답장이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서야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저는 못하겠어요. 그 짧은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아들은 며느리 수진을 선택한 겁니다. 10년 동안 엄마를 괴롭히는 아내를 보고도 못 본 척했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변할 리 없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내가 기대한 내가 바보지. 휴대폰을 던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손자가 옆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으니까요. 아이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아들 없이도 해낼 수 있습니다. 아니, 아들 없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혼자서라도 해낸다. 꼭 저녁을 먹이고 손자를 재운 뒤 짐을 더 쌌습니다. 최대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박스를 현관 쪽으로 옮기다가 문득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경비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박 반장님이 근무하고 계신 시간이었습니다. 72의 박 반장님은 이 아파트에서 15년째 일하고 계셨습니다. 저희 가족이 이사 온 게 10년 전이니 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혹시 박 반장님이 도와주실 수 있을까? 망설이다가 경비실로 내려갔습니다. 노크를 하자 박 반장님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백발의 노인은 저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어인 일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내일 이사를 가야 하는데 혼자서는 힘들 것 같다고 도와주실 수 있느냐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박 반장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모님, 제가 10년 동안 다 봤습니다. 며느님이 사모님한테 어떻게 하는지 말입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군가 제 고통을 알아봐 준다는 사실이 눈물나게 고마웠습니다. 박 반장님은 책상 서랍을 여시더니 USB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아파트 CCTV 영상이랑 제가 몰래 녹음한 파일들입니다. 며느님이 사모님한테 소리 지르고 욕하는 것들이요. 손이 떨렸습니다. USB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왜 이런 걸 모아두셨냐고요? 박 반장님은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언젠가 사모님한테 필요할 날이 올 것 같아서요. 제 와이프도 예전에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당했거든요. 그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결국 와이프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 모습이 사모님하고 겹쳐 보여서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동안 아무도 몰라주는 줄 알았는데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박 반장님은 내일 이사 도와드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이사차가 오면 자기가 문 열어주고 다른 경비들 눈에 안 띄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죠. 경비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USB를 컴퓨터에 꽂아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10년치 영상과 녹음 파일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를 재생해 봤습니다. 작년 겨울 아파트 복도에서 며느리가 저한테 소리 지르는 장면이었습니다. 더러운 늙은이, 왜 아직도 살아있냐는 말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다른 파일도 재생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뺨을 때리는 장면, 밥을 바닥에 쏟아버리는 장면, 제 옷을 찢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법정에서도 이길 수 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이 끝까지 저를 버렸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볐습니다. 49년을 키운 아들이 엄마보다 아내를 선택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10년 동안 며느리한테 세뇌당한 남자가 하루아침에 정신을 차릴 리 없었으니까요. 밤 11시 아들한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겁이 나요. 며느리한테 들키면 어떻게 될지 무서워요. 한심한 문자였습니다. 49 남자가 아내한테 쩔쩔매는 모습이 한심하고 또 안쓰러웠습니다.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든 게 누구야? 바로 나잖아. 아들을 너무 약하게 키운 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나한테 모든 걸 의지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아들은 책임감 없는 남자로 자랐습니다. 며느리 같은 강한 여자 앞에서 꼼짝 못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손자를 조용히 깨워 옷을 입혔습니다. 아이는 졸린 눈으로 어디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새집에 간다고 말하자 신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스들을 현관으로 옮기고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10년을 산 집이었지만 추억이랄 게 없었습니다. 오직 고통과 모욕의 기억뿐이었습니다. 새벽 5시 이사차가 도착했습니다. 박 반장님이 약속대로 문을 열어주셨고 이사 기사들이 조용히 짐을 옮겼습니다. 1시간 만에 모든 짐이 트럭에 실렸습니다. 손자 손을 잡고 아파트를 나서는 순간 뒤를 돌아봤습니다. 15층 창문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직 자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잘 살아라 아들아. 이제 엄마 없이.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부동산 앞에 있어요. 집 내놓으려고요.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도 예약했어요. 이혼 서류 작성하려고요. 어머니 기다려주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결국 결심을 한 겁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사차는 이미 출발했고 저도 택시를 탔습니다. 아들아, 천천히 해. 엄마는 괜찮아. 어머니, 제가 너무 비겁했어요. 10년 동안 어머니 고생하시는 거 보고도 못 본 척했어요. 이제라도 정신 차릴게요. 수진이랑 끝낼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대치동 펜트하우스 38층에 도착한 건 오전 7시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가 넓고 깨끗하게 펼쳐졌습니다. 손자가 제 손을 꼭 잡고 신기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거실 통창으로 한강이 보였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10년 동안 살았던 어두컴컴한 15층 아파트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여보, 나 드디어 해냈어. 손자가 거실을 뛰어다니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집 진짜 예쁘다고 여기서 살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래, 여기서 할머니랑 같이 살 거라고 대답하자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사 기사들이 짐을 옮겨놓고 떠났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박스들이 쌓여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을 따라 차들이 달리고 햇빛이 강물에 반짝였습니다. 68평생 이런 풍경을 제 집에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난하게 살았고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는 며느리 집에 얹혀 살았으니까요. 이제 내 집이야. 내 돈으로 계약한 내 집. 손자한테 아침을 차려줬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지만 편의점에서 사온 빵과 우유로 간단히 때웠습니다. 손자 민준이는 신이 나서 계속 웃었습니다. 할머니 집이 제일 좋다며 엄마 집보다 100배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6살 아이도 느낄 만큼 며느리의 집은 답답하고 우울했던 겁니다. 오전 10시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서류를 작성했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주소 알려달라고 지금 당장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이 정말 올지 반신반의했지만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오후 1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캐리어를 들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이 집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었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준호를 안아줬습니다. 49년을 키운 아들이 결국 제 편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고마웠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말입니다. 아들은 제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49 남자가 어머니 품에서 우는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2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집에 도착한 겁니다. 하루 일찍 들어온다고 했으니 예상은 했지만 막상 전화가 오니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곧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집이 왜 이래요? 짐이 다 없어졌어요. 민준이는 어디 있어요? 당장 전화하세요. 어머니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문자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10통, 20통, 30통. 읽지 않았습니다.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수진이 얼마나 발광하고 있을지 뻔했으니까요. 아들 준호 휴대폰도 울렸습니다. 며느리 수진한테서 온 전화였습니다.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며느리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당장 집에 오라고, 민준이를 데려오라고, 시어머니가 미쳤다고 소리쳤습니다.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진아, 나 이혼할 거야.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 작성했어. 집도 내놨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뭐? 이혼? 집을 내놨다고? 미쳤어? 당신 정신 나갔어? 나 어머니한테 너무 못했어. 10년 동안 너한테 끌려다녔는데 이제 끝이야. 끝? 당신이 끝을 내? 웃기지 마.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면서 당신 어머니도 마찬가지야. 돈 한 푼 없는 주제에 어딜 가서 어떻게 살 건데?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돈이 있다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20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20억이라고, 말도 안 된다고, 당장 돌아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 3시부터 수진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왔고 문자는 100통이 넘게 쌓였습니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내용은 뻔했습니다. 협박과 욕설로 가득할 게 분명했습니다. 그러다 오후 4시쯤 음성 메시지가 왔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당신 정말 죽을래요? 내가 가만 안 둘 거예요. 민준이 데려오지 않으면 납치로 고소할 거예요. 경찰한테 신고했어요. 곧 찾아갈 거예요. 각오하세요. 음성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더럽고 추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들었던 욕설들이 녹음된 채로 전달됐습니다. 듣다가 지워버렸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녁 6시 아파트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방문객이 있다고, 며느리라는 분이 올라가겠다고 난리라고 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여기까지 찾아온 겁니다. 어떻게 주소를 알았는지 궁금했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경비실에 올라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정을 간단히 설명하자 경비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고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초인종을 연타했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문 열어요, 어머니. 당장 문 열라고요. 민준이 내놔요. 복도에 수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웃집 문이 열리고 누군가 밖을 내다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10분쯤 지나자 경비가 올라와 며느리를 말렸습니다. 여기서 소란 피우면 경찰 부른다고 경고했습니다. 수진이 마지못해 물러갔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두고 보세요. 내가 가만 안 둘 거예요. 며느리가 돌아간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인터폰 화면에 경찰 2명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신고를 한 겁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30대로 보이는 남자 경찰과 여자 경찰이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강미숙 씨 맞으십니까? 손자 납치 건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왔습니다. 납치라는 단어에 머리가 띵했습니다. 제가 제 손자를 데리고 나온 게 납치라니요. 경찰은 민준이를 만나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방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방으로 들어가 손자한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억지로 데리고 온 거냐고, 엄마 보고 싶으냐고 물었습니다. 손자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랑 있는 게 좋다고, 엄마는 무섭다고 대답했습니다. 여자 경찰이 손자를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혹시 맞거나 다친 데가 있느냐고 물었고, 손자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경찰은 30분 정도 조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납치가 아니라 할머니가 손자를 돌보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지만 어머니가 원하면 아이를 돌려줘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오후에 아들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들으니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당장 민준이를 돌려보내라고, 시어머니가 미쳤다고, 손자 납치범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들 준호가 차분하게 설명하려 했지만 상대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법적 대응하겠다고 협박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 무렵 휴대폰을 보다가 충격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며느리가 SNS에 글을 올린 겁니다. 제목은 시어머니의 손자 납치 실화였습니다. 글을 열어보니 온갖 거짓말로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손자를 데리고 사라졌다. 연락도 안 되고 경찰도 움직이지 않는다. 아이가 위험에 처해 있을지 모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아이 엄마 마음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네요. 요즘 노인네들 정신 이상한 사람 많아요. 빨리 찾으셔야 해요. 댓글들을 읽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가 마치 정신 나간 노인네로 묘사되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수진한테 당한 건 한마디도 없고 마치 제가 가해자인 것처럼 쓴 글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이 글이 퍼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공유가 수천 개였고 조회수는 10만을 넘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내가 나쁜 사람이 됐어. 다음 날 아침 아파트 입구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경비실에서 전화가 와서 알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SNS에 우리 아파트 주소까지 올린 겁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항해 시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10여 명이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를 돌려주세요. 납치범 처벌하세요. 이런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치겠네. 진짜 미치겠어. 아들이 나가서 설명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들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도 공범이라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아들이 상처받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냐고 불안해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손자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잘 먹지 않았고 밤에 악몽을 꿨습니다. 엄마 꿈을 꿨다며 울먹였습니다. 제가 안아주며 괜찮다고 달랬지만 아이는 계속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다 나흘째 되던 날 저녁 손자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엄마한테 가고 싶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자가 엄마를 찾는 건 당연한 일이었지만 막상 그 말을 들으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6살 아이한테 이런 선택을 강요한 제가 이기적인 건가 싶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랑 있기 싫어? 아니에요. 할머니 좋아요.
근데 엄마도 보고 싶어요. 민준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건지도 몰랐습니다. 아이한테 엄마는 엄마였습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나쁜 사람이어도 손자한테는 엄마였던 겁니다. 그날 밤 아들과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들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계속 우는 걸 보니 마음이 약해진다고, 어쩌면 우리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박 반장님한테서 받은 USB 파일도 생각만큼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법적으로 써먹기 어려울 거라고 걱정했습니다. 다들 흔들리고 있어. 나까지 흔들리면 끝이야. 닷새째 되던 날 오전, 박 반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며느리가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법원에 손자 양육권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빠르면 일주일 안에 결정이 날 거라고, 그러면 손자를 며느리한테 돌려줘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그것밖에 안 남았어? 오후에 변호사한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민준이 생모가 양육권을 주장하면 할머니가 이기기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USB 파일의 증거들도 10년 전 거라 효력이 약하고, 최근 학대 증거가 없으면 법원을 설득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며느리와 협상하는 거라고, 손자를 일부 시간 동안만 돌보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협상? 며느리랑? 그게 되겠어? 저녁에 손자가 또 울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다며 계속 울었습니다. 달래도 소용없었습니다. 준호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너무 무리수를 둔 건 아닌가, 내 손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은 제 자존심을 위해 아이를 이용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 11시 거실에 혼자 앉아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반짝이는 강물이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지옥이었습니다. 20억이 있어도, 펜트하우스가 있어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손자가 우는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그냥 포기해야 하나? 휴대폰을 들고 며느리 번호를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멈췄습니다. 며느리한테 전화하면 모든 게 끝입니다. 10년 동안 당한 굴욕을 참고 견딘 게 물거품이 됩니다. 하지만 손자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일주일 후 가정법원 조정실에 섰습니다. 68평생 법원에 와본 적이 없었는데 며느리 때문에 이런 곳까지 오게 됐습니다. 조정실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긴 테이블 양쪽에 의자가 놓여 있었고, 중앙에는 조정위원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 변호사와 함께 왼쪽에 앉았고, 오른쪽에는 며느리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모습을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마치 장례식에 온 사람 같은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손수건을 쥐고 있었고, 조정위원들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완벽한 피해자 코스프레였습니다. 연기 좀 하네. 10년 동안 나한테 그렇게 하고도 저렇게 연기를 해?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조정위원장이 사건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민준이의 양육권을 누가 가질 것인지 결정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며느리의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50대 남자 변호사는 서류를 펼치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고, 아이한테는 엄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며느리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조정위원들이 동정 어린 눈빛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민준이를 사랑해요. 제 전부예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남편도 저를 배신하고 이혼하겠다고 하고, 제발 민준이만큼은 제 곁에 두게 해주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조정위원 중 한 명인 50대 여자가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10년 동안 정성껏 모셨다고,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니 배신감이 크다고 호소했습니다. 저 거짓말쟁이를 봐. 10년 동안 나한테 뭘 했는데? 제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40대 여자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 씨가 10년 동안 시어머니를 학대했다고, 그런 사람한테 아이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USB를 조정위원들한테 제출했습니다. 박 반장님이 10년 동안 모아둔 CCTV 영상과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며느리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10년 전 자료는 증거 능력이 떨어진다고, 시어머니 학대와 아이 양육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정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절대 안 돼. 조정위원장이 USB 파일을 재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모니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3년 전 아파트 복도였습니다. 며느리가 제 뺨을 때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더러운 늙은이, 왜 아직도 살아있냐는 말이 녹음돼 있었습니다.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두 번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2년 전 거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가 차려놓은 밥상을 발로 걷어차는 장면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거 먹으래, 개나 줘버려, 이런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 1년 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옷을 찢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누더기 같은 옷 입지 말라고, 우리 집 망신시키지 말라고 소리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조정위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마지막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2달 전 거실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그냥 죽어버리면 안 되냐고, 68년이나 사셨으면 충분하지 않냐고, 공기 낭비를 왜 하냐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무릎 꿇고 우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조정실이 숨죽였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손수건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며느리의 변호사도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정위원장이 며느리를 향해 물었습니다. 이 영상들이 사실입니까?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마른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시어머니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10년 동안 제 인생을 다 바쳤어요. 가끔 화가 났던 거예요. 가끔이라고? 매일같이 그랬잖아. 제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이건 가끔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학대라고 이런 폭력성을 가진 사람이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했는데 아이한테는 어떻게 할지 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정위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아들 준호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조정위원장이 물었습니다. 10년 동안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누가 아이를 양육하는 게 적합한지 증언해달라고 했습니다.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비겁했습니다. 10년 동안 어머니가 아내한테 당하는 걸 보고도 못 본 척했습니다. 어머니가 맞고 욕먹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걸 알면서도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민준이도 봤을 겁니다. 할머니가 엄마한테 맞는 걸요. 며느리가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살기등등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민준이한테도 소리를 자주 질렀습니다. 아이가 실수하면 때리기도 했어요. 제가 말리면 남편인 저도 때리려 했고요. 저는 이제 아이를 지키고 싶습니다. 제가 양육권을 갖고 어머니와 함께 민준이를 키우겠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울먹였습니다. 49 남자가 조정실에서 우는 모습이 처량했습니다. 조정위원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조정위원장이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정말 아이를 책임지고 키울 자신이 있느냐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네, 회사에 다니고 있고 수입이 안정적입니다. 어머니가 저희와 함께 살면서 도와주실 거고요. 제가 아버지로서 책임지겠습니다. 조정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양측 모두 추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조정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며느리와 마주쳤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향해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법원이 결정하면 따르죠. 하지만 제 아들인 건 변하지 않아요. 언젠가 민준이는 저한테 돌아올 거예요. 등을 돌리고 걸어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라고 자기가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펜트하우스 거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한강 위로 아침 안개가 피어오르고 강변도로에는 출근하는 차들이 줄지어 달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68살에 처음으로 맛보는 평화였습니다. 손자가 방에서 나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7살이 된 손자는 키가 부쩍 컸고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습니다. 6개월 전 법원 결정은 아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정위원들은 며느리의 학대 증거가 명백하고 폭력성이 있다며 아들에게 양육권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며느리는 한 달에 2번 면접 교섭권만 받았고 그마저도 감독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날 법원 복도에서 며느리가 소리치던 게 기억납니다. 수지는 결정문을 받고 법원 복도에서 발광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남편이 아이를 빼앗아 간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은 난 후였습니다. 수지는 항고를 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결국 손자는 아들이 법정 양육권자가 됐고 저와 아들 준호가 함께 아이를 키우게 됐습니다.
아들 준호는 며느리 수진과 정식으로 이혼했습니다. 집은 팔렸고 재산 분할 후 아들은 저와 함께 펜트하우스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49에 새 출발을 한 아들은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해서 성실하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손자와 시간을 보냈고 저한테도 예전보다 훨씬 다정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늦게 정신을 차렸어요. 10년을 허비했어요. 아들은 가끔 그렇게 말하며 미안해했습니다. 저는 아들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라고, 이제부터 잘 살면 된다고 위로했습니다. 아들 얼굴에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생기가 돌았습니다. 며느리한테 억눌려 살던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요즘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처지의 시어머니들을 돕는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센터에 가서 며느리한테 학대받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제 이야기를 나누면 그분들은 위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저도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고 제 경험이 누군가한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박 반장님도 가끔 연락을 주셨습니다. 사모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다며 자기도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년 동안 모아둔 증거가 제 인생을 바꿨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민준이는 새 학교에 잘 적응했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성적도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며느리와 살 때는 항상 눈치를 보며 조용히 지냈는데 이제는 밝고 활발한 아이가 됐습니다. 할머니, 나 학교에서 반장 됐어요. 손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손자를 안아주며 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준호와 함께 이 아이를 지켜낸 게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오늘은 남편 기일이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마련한 작은 제단에 꽃을 올리고 절을 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시계는 수리해서 제단 옆에 두었습니다. 시계바늘은 다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멈춰있던 제 인생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처럼 말입니다. 여보, 고마워요. 덕분에 새 삶을 살고 있어요. 남편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20억을 남겨준 것도 고마웠지만 더 고마운 건 제가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준 거였습니다.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존엄을 되찾았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저녁 무렵 아들 준호가 퇴근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기일이라며 꽃을 제단에 올렸습니다. 셋이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손자가 학교 이야기를 제잘제잘 늘어놓았고 아들은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였지만 이보다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정말 좋아 보이세요. 얼굴에 생기가 도네요.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확실히 달라진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68이지만 60 정도로 보였고 눈빛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제 모습을 되찾은 겁니다. 밤이 되고 손자를 재운 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강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불빛들이 강물에 반짝이고 다리 위로 차들이 오갔습니다. 남편 시계를 손목에 찬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계바늘이 똑딱똑딱 움직였습니다.
때론 늦어도 괜찮아. 68배 시작해도 괜찮아. 며느리한테서는 한 달에 2번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이를 만나겠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아들이 약속 장소에 손자를 데려갔고 감독관 입회하에 며느리가 손자를 만났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해졌고 눈빛에는 후회가 어려 있었습니다. 민준이한테 미안하다고 엄마가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어색해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며 엄마와의 거리가 생긴 겁니다. 저는 며느리를 용서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당한 고통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무관심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제 인생에서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저녁 상담센터에서 새로운 분을 만났습니다. 65살 할머니였는데 며느리한테 3년째 학대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자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용기를 얻었다고 이제 변화를 시도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제가 건넨 말에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한테 희망이 된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자는 방에서 자고 있었고 아들도 제 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의 고요와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공포의 고요였지만 지금은 평화의 고요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최근 찍은 손자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학교 운동회에서 달리기 하는 모습, 할머니 아빠랑 한강공원 산책하는 모습, 놀이공원 간 모습들이었습니다. 모두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날 통장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만약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지금도 며느리 집에서 종처럼 살고 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수없이 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살아남았어. 그리고 이겼어.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이 방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손자는 편안한 얼굴로 자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이마에 키스를 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는 이제 행복하단다. 방문을 닫고 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거실을 물들이던 어느 저녁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시계를 차고 미소 짓던 그 순간이요. 68, 인생의 후반부에서 찾은 자유였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지금부터 잘 살면 되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용기를 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한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면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